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서 더 알아볼 것도 더 궁금할 것도 없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만들어드릴 목적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일부분만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필요한 답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정리해둘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런저런 신호를 보내는 역할, 예를 들면 아프다, 따갑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뜨겁다, 차갑다 부터 시작해서 움직이고 싶다, 뛰고 싶다 이런 종류의 신호들까지 모든 종류의 정보를 몸 여기저기서 주고받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신경은 딱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뇌, 척수, 말초신경. 그렇다면 뇌와 척수를 제외한 그 모든 신경이 다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생겼다? 이때 바로 말초신경병증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런 그림처럼 손발이 좌우 대칭으로 아픈 것이 말초신경병증의 특징이다 라는 설명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약 내가 한쪽 발만 아프다? 그래도 말초신경병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도 말초신경병증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병을 낫고 싶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용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데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염증이 되었든 부종이 되었든 인대가 비후해졌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고 그 눌리는 자극 때문에 신경에서 찌릿찌릿한 전기가 새어나와서 이런저런 증상이 만약에 일어나는 중이라면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각기 병명이 따로따로 하나씩 더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발목 터널 증후군, 척추관 협착증도 경우에 따라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비골신경마비 이런 병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병명이 따로 있는 것은 오늘 논할 말초신경병증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사가 되었든 시술이 되었든 심한 경우 수술이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별도의 추가적인 병명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신경이 뭔가에 눌려 있거나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아니면 감각이 무디고 움직임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순수한 의미의 말초신경병증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그 순수한 의미의 말초신경병증은 수술로 걷어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술도 주사치료도 효과가 충분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먹는 약으로 승부를 보면서 내 몸이 이 병을 알아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병이 지금 신경이 뭔가에 눌려서 생기는 병인지 눌리지도 않았는데 생기는 신경의 병인지 이런 것들을 따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식물이 들어있는 화분에 흙의 상태가 나쁘면 그 식물의 뿌리가 조금씩 말라 들어갈 텐데 이와 비슷하게 사람의 몸 속이 뭔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식물의 뿌리에 해당하는 그 신경이 조금씩 상해가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길랑바레 증후군과 CIDP라고 하는 병은 분명히 말초신경병증의 한 종류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따로 떼어서 자가 면역 문제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굉장히 빠르게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또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소위 우리가 급성기라고 말하는 병이 이제 막 시작되고 막 만들어지고 있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이내인 상황일 때에는 일단은 무조건 그 치료를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따르는 과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난 후에 후유증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또 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냐면 오늘 영상 말미에 말초신경병증의 치료 및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내용은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CIDP, 루게릭병 이런 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확인하는 방법이 내용이 좀 깁니다.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자면 흔하게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MRI를 찍는 것이고 MRI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짜면은 그뿐인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내가 말초신경병증에 걸렸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검사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 도구가 민감하지가 못해서 쉽게 말해서 아픈 사람을 다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몸속에 실제로 말초신경병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어요, 정상입니다 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따끔거리고 너무너무 아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아픔이 열흘 정도 되었다면은 그때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해본다면은 이상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병에 오래 시달린 사람은 검사하면 바로 나오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오랫동안 이 병에 시달려서 5년, 10년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은 차라리 초기에 이거 말초신경병증 맞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이렇게 검사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병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든지 그냥 본인이 너무 좀 예민하신 거 아니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취급을 받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럴 때 정말로 좀 속상하죠. 어쨌든 이 병이 의심이 될 때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안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받아보긴 해야 합니다만 이거 하나만 갖고 뭔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병은 도대체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냐? 내 몸에 이 병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내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비슷한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병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추, 흉추, 요추 MRI를 찍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뇌 MRI를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화끈거리고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니까 하지정맥류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검사도 추가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좀 더 흔하고 좀 더 분명하게 내 몸에 이런 불편한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뭘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찾아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지금 내가 겪는 이 병이 말초신경병증인지 아닌지를 좀 더 선명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충분히 검토해 본다는 것의 의미는 아픈 분께서 직접 판단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의 해석이 쉽게 말해 사람을 좀 탑니다.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결과지를 가지고 어떤 병원에서는 그 병이 맞다, 어떤 병원에서는 그 병이 아니다. 이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픈 분께서 내가 걸린 병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대처하시는 게 소가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흔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당뇨병, 항암치료 후유증, 음주를 아주 꾸준히 오랫동안 하신 경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거나 아무리 내과적인 검사를 많이 해봐도 건강검진을 또 해보고 류마티스 내과 검사를 또 해보고 심지어 유전자 검사까지 돌연변이가 있는 건 아니지 검사를 추가로 해보고 또 해봐도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이런 거 한두 개만 나오거나 몸에 이런 말초신경병증을 만들 수 있는 현저한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경우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 중에 40%에서 60% 왔다 갔다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특발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붙는데요. 이 원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지금 바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인과 해결책이 꼭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당뇨병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을 내버려 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당뇨병 관리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당뇨병이 잘 관리가 되면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들어오면은 그러면 말초신경병증이 정말로 나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혈당 관리가 잘 됐더니 말초신경병증이 그냥 쓱 지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닌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당뇨 진단을 받은 건 굉장히 오래됐지만 관리를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수치도 늘 양호했던 그런 분들도 말초신경병증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으냐면은 원인을 최대한 찾아볼 것은 찾아보면서 조정을 해야 하지만 그 단 하나의 원인이 저리고 아프고 쑤시고 화끈거리고 시리고 애리고 이런 종류의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치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특발성 말초신경병증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몸에 아무런 지병도 없이 심지어 평균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사시다가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발바닥에 말초신경병증이 온 그런 분들 계신데요. 이분들을 제가 자세히 진료해보면은 연세가 점점점 들어가시면서 발바닥에 있는 지방 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바닥 보호하는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점점점 위축이 되었는데 사람이 내 발바닥이 나이 들면서 지금 위축이 되나 아닌가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평소처럼 많이 걷고 자유롭게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등산 한번 갔는데 운동 한번 했는데 마라톤 한번 평소보다 조금 많이 뛰었는데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고 이것이 차라리 족저근막염으로 와버렸으면 다행인데 말초신경병증으로 와버리는 그런 경우의 분들도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발바닥 지방 패드가 위축되어서 내가 많이 운동을 해서 라고 만약에 딱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원인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방 패드를 이식하냐 재생하냐 아직까지 그런 치료 기술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활동을 안 하냐 안 움직이냐 가만히 집에서 쉬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을까? 이미 말초신경병증이 시작되어 버렸다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아서 좋아져 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원래 약간은 허약 체질이기는 했지만 특별한 병 없이 잘 지내던 분께서 독감에 걸리거나 폐렴에 걸리면서 갑자기 음식을 못 먹고 살이 쏙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초신경이 상해서 이것이 말초신경병증으로 후유증이 되어 남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에 다시 잘 먹고 살을 찌면은 말초신경병증이 회복이 될까? 당연히 계속해서 못 먹고 살이 계속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 챙겨 드시는 게 이 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살 빠진 게 원인이니까 살을 찌우면 다시 말초신경병증이 회복이 되느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시까지 이것저것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원인을 찾을 만큼 찾아보고 충분히 검토할 만큼 해봤는데 더 이상 뭔가 뾰족한 게 나오지 않는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원인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데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이제는 해결책,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 판단입니다. 제 느낌엔 좀 지나친 완벽주의 이런 거에 좀 빠져서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좀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셨습니다. 못 고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써도 결코 소용이 없을 것이에요. 영원히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세요.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은 예를 들자면 고혈압을 진단받으면 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관리하면서 잘 살아나갈 수 있듯이 병을 우는 애기 달래듯 잘 얼르고 달래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똑같이 못 고친다는 말 아니냐 못 고친다는 말이니까 나는 그냥 안 고칠래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저만 보이는 것이긴 한데 이 귀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면 몇 년만 흘러도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증상이 커지고 그제 와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해봐도 더더욱 가능성이 떨어지는 걱정스럽고 공포스러운 미래가 여러분 앞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초신경병증을 손을 써볼 수 있을 만한 시기 이런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고 관리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혈압? 아니 나 고혈압 약 먹는 거 싫어. 그런 약 먹는 거 무가치해. 이러다가 뇌출혈이 헝 터져서 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말초신경병증도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고쳐봄직합니다.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 말초신경병증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정말 죽도록 아파서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너무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생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적절한 시기에 딱 맞는 치료만 만나면 또 좋아질 때는 순식간에 좋아지는 경우의 분들도 정말 많이 제가 봐왔습니다. 굳이 생각을 해보면 발가락이 안 저린 건 아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주 완벽한 건 아니지만 좀 먹먹하긴 한데 가끔 찌릿찌릿하긴 한데 그래도 무시하고 살만하다. 이런 결과까지 얻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먹는 약으로 치료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먹는 약으로 증상을 충분히 억제해놓고 내 몸이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문제를 조금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기를 기다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몸 자체나 내가 처한 상황이 말초신경병증이 잘 낫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개선해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말초신경병증? 말초신경 어차피 재생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다치면 어차피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말초신경이 절대 재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완벽하게 잘 재생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조금밖에 재생이 되지 못하고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멈춰버리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마 말초신경이 재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약 먹으면서 잘 쉬고 충분히 잘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이렇게 지내도 그리고 하다못해 진통제나 신경통약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고용량으로 오랫동안 먹는다고 해도 정말 눈곱만큼도 증상의 변화가 없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또 모셔서 한약을 처방해드리면서 치료하고 증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왜 굳이 이 병을 선택해서 이 병만 집중해서 치료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한약 치료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유달리 다른 것도 아니고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이 신경통, 이 통증은 정말 한약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이 이 세상에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서 매진하게 됐고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치료가 필요하셨는지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덕분에 저도 자꾸 경험치가 쌓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한약 치료를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런 궁금함이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또 예시를 통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만나고 있는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을 가장 흔한 유형 딱 두 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A씨는 위장이 약하고 잘 체하고 몸무게도 보통보다 조금 적게 나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겨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막 오랫동안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으로 고생하시다가 발이 너무너무 시리고 차갑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생겨서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요. 자, 이렇게 말초신경병증이 온 분 A씨를 한 번만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다른 분 B씨의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B씨는 아주 건장한 남성분인데 원래 감기 한번 잘 걸린 적이 없으시고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술도 잘 드시고 일도 세게 하시고 본인 체력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던 분이신데요. 어느 날 특별히 무리한 것도 아니고 평소처럼 운동하고 집에 오는데 발이 좀 뜨끈뜨끈하다,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느끼셨다고 하십니다. 점점 저리고 아픈 증상이 심해져서 이리저리 병원을 찾게 되다가 결국 말초신경병증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신 분이 계신데요. 앞에 설명드린 A씨, 지금 설명드린 B씨 두 분 다 병명은 똑같이 말초신경병증인데 A씨가 병이 오게 된 몸의 상태랑 B씨가 병이 오게 된 몸의 상태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씨와 B씨가 몸 상태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서 한약재를 서로 다르게 세밀하게 맞춰서 썼을 때 증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재를 살짝 알려드리자면 A씨는 시호라고 하는 한약재가 필요한 분이었고 B씨는 법제초라고 하는 한약재가 중심이 되는 처방이 필요한 분이셨는데요. 이렇게 특히 정말 다른 병도 아니고 오직 말초신경병증은 이 신경통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분의 몸 상태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살펴봤을 때 그리고 그 정보에 딱 맞게 약을 조합해서 드렸을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꼭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약을 세밀하게 조정해야지만 효과적이었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다른 어떠한 병보다 이 병 자체가 그러한 처방 방식의 호전 반응이 괜찮은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을 이런 방식으로 개별적이고 굉장히 세분화된 약재를 드리면서 만나서 치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치료하기 늦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병이 아주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이 증상을 치료하기에 무조건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병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해서 이 병을 치료하기가 훨씬 쉬웠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진료를 보셔야지만 지금 치료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으신지,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공주님, 왕자님처럼 생활하시는 게 이 병에는 제일 좋습니다. 운동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하지도 마세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 것도 말초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살을 빼고자 하신다면 너무 급하게 빼지는 마세요.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두 달에 딱 3kg, 두 달에 3kg를 빼는 속도로만 체중을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한마디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너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정말 균형된 상태, 이런 상태를 만들어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한 병입니다. 생각보다 요즘에는 그래도 말초신경병증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오히려 역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이것저것 다 확인해 본 상태에서 말초신경병증이다 라고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진단이 섣불렀다 싶은 경우의 분들도 계셨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척수병증이라고 하는 병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이 척수병증으로 인한 증상 또한 말초신경병증하고 굉장히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척수병증은 말초신경병증보다 조금 더 무섭습니다. 먹는 약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분명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시기를 너무 많이 놓쳐서 늦게 척수병증을 발견하시면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딜 갔더니 내가 척수병증인 것 같다고 하더라, 검사 받아보라라고 권유를 받으셨다면 이거는 거부하지 마시고 꼭 검사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 저장해 두셨다가 치료 과정을 밟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필요할 때 한 번씩 다시 돌려보신다면 분명히 요긴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나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집 가까운 병원 아무데나 가면은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검사해주고 이렇게 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픈 분께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굉장히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이 길었지만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는 어떤 길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채널을 통해서 말초신경병증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가득 담아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